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대 의사 달물결의 미국 주식 투자라는 책을 저술하신 달물결님 모셨습니다. 달물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촬영은 처음이라고 하시고 이 책도 인생에 또 처음으로 쓴 책이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 29세 의사고요. 지금은 서울에서 피부 미용 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업으로 의사를 하고 있으면서 주식 투자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야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게 그래도 의사하면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어느 정도 근로소득으로도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이루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직업인데 또 어린 나이에 재테크를 왜 또 시작하셨을까? 좀 이런 궁금점이 있었거든요. 의사의 근로소득이 꽤 다른 직업군들보다는 조금 높다고는 해도 이 근로소득만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 이게 되게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개원을 할 때 자금 또한 거의 대부분 빚을 져서 하거나 있는 분들은 그걸 하기도 하는데 자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10억이 넘게 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서 마련을 하고 개원을 하는 거는 사실 거의 힘들고 그 빚을 또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는 의사가 그렇게 경제적 자유에 빨리 도달하거나 이러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개원하기 전에 일단 빚부터 좀 안고 시작하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제 공부를 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재테크 수단을 찾다가 결국 주식 투자로 가셨는데 근데 주식 투자 중에서도 보니까 한국 주식이 아닌 또 미국 주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초반에는 국내 주식이랑 그 미국 주식이랑 같이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가 한 2020년도 정도였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굳이 왜 한국에 투자해야 하지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국내 주식이 이제 가장 접근성이 좋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산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저는 찾지는 못했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의 내수 시장이라든가 한국의 경제와 엄청 연관이 깊은 상태인데 이 근로소득만으로도 이 한국의 경제 상황에 많이 치우쳐지는데 여기에다가 국내 주식까지 하면은 너무 국내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나.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 오히려 너무 집중 투자하는 느낌이 있고요. 근로소득으로 한국에서 원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면 사실 저는 국내 주식을 굳이 투자하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종목 수가 워낙에 많고 기업 수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코스피, 코스닥 이런 시장들보다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훨씬 많은데 그쪽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국내 주식보다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또 책에 보니까 투자의 제1원칙으로 절대로 한국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요거는 이게 상대적인 매력을 한국 주식이 아닌 이제 미국 주식으로 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말을 할 정도면은 뭔가 한국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주식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실적이 있고 전망이 좋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이유가 사실은 실적이 좋았을 때 그 매출 이익으로부터 우리 주주들이 그 이익을 환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을 우리가 탐색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국내 주식은 그렇게 투자할 만한 환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쪼개기 상장이라든가 유상증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워낙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주 가치가 많이 희석되는 상황이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쌓아놓은 현금이 없다거나 이럴 때에는 미국도 보면은 어려운 기업들은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면서라도 어떻게든 자본을 마련을 해서 그걸로 계속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재무 상태가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주주 가치를 희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장기 투자를 할 유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좋아지든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전망이 되든 결국 그 이익이 우리 주주들한테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런 공부 같은 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내 주식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러한 그 주주 환원에 대한 그 가치를 워낙 국내 기업들이 계속 안 좋게 만들었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미국이랑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주식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현저히 좀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도 있는데 참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저도 국내 주식을 아직도 하는 입장에서 좀 여러모로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거는 뭐 정부도 이런 부분을 좀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고 기업들도 또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뭐 2세, 3세 경영으로 가면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이런 주주 환원을 좀 챙기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국보다는 미국에 대한 매력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본업 자체가 피부 미용 쪽 하고 계신데 사실 국내에도 그런 뭐 리쥬라 그런 거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또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본업과 관련된 기업에도 투자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사실 관심은 두고는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은 건들지는 않아서 사실 투자는 잘 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예 안 해보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진 않고 대신에 공부는 조금은 해봤습니다. 제가 쓰는 제품들이 이게 어떤 기업에서 만들어졌고 이것들이 기업 추이는 어떻게 되고 뭐 수출은 뭐 어떻게 되고 대충 훑어보는 정도로 해봤는데요. 리쥬란만 하더라도 되게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효과 보고 다들 또 맞으러 오시고 또 맞으러 오시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리쥬란을 만드는 회사가 파마리서치인데 지금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은 어느 정도 친숙하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이 리쥬란이 잘 되는 거랑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본업이랑 어느 정도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그쪽에 투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자산을 분산시키고 배분시키는 거에 많이 집중하고 계시네,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그 포트폴리오 자체는 집중적으로 가져갈 수는 있어도 이제 자본뿐만 아니라 이 근로소득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삼성전자에 뭐 근무를 하고 있으면은 그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이 소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만 하더라도 이제 변동성이 반도체 업황에 따른 변동성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서 더 반도체를 투자하는 거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보통 주식 투자를 처음에 접근하실 때 내가 그래도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부터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이제 본업 또는 나의 소비 패턴이랑 좀 연결지어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도 어차피 내가 본업으로 벌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다른 쪽의 투자 자산으로 이제 분산시켜 놓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굉장히 또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의학, 의료 분야도 되게 많은 분야가 있는 것만큼 지금은 피부 미용에 종사하고 있어서 피부 미용 쪽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조금 막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일라이릴리라든가 비만약 같은 거는 또 제가 종사하는 거랑은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친숙한 분야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거리낌은 없습니다. 또 달물결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그 블로그를 봤는데 그 인튜어티브 서지컬이라고 하죠. 다빈치라는 수술 로봇을 만든 그 회사를 또 좋게 보고 계신 것 같던데 요게 또 약간 본업이랑 연결 지을 수 있을 만한 회사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를 특별히 또 좋게 보고 계신 이유가 또 있으셨을까요? 실제로 다빈치를 갖고 수술하는 거를 참관을 해봤습니다. 의대생 때 그 실습을 돌면서 참관을 해봤는데요. 외과라든가 아니면 비뇨기과, 산부인과 쪽에서 지금 그 다빈치 로봇이 많이 쓰이거든요. 지금도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매출 비중이 미국이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몇 개 조금 도입을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분산의 차원은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은 계속 갖고 있고요.
좋게 보고 있기도 한데요. 일단은 그 참관했을 때 느낀 점은 수술하는 집도하는 의사 교수님이 되게 편합니다. 환자 수술을 하다 보면은 어떤 거는 뭐 6, 7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오랜 시간을 계속 서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수술이 여러 개가 있다 보면은 실제로 체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병원 쪽은 인건비 비중이 되게 큽니다. 의사, 교수님 한 명 한 명이 되게 큰 자원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체력이 아끼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빈치는 게임 콘솔처럼 그 수술대에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앉아서 화면을 보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체력을 더 아끼는 것들이 있고, 아무래도 점점 더 고령 인구들은 늘어나고 있고 우리 수요도 증가할 텐데 핵심 인력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다빈치에서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비뇨기과에서는 전립선 관련 수술이라든가 이제 산부인과에서는 자궁 쪽 이런 쪽에 쓰이고요. 외과는 갑상선인데 이 공통점을 보면은 공간이 좁다는 겁니다. 좁은 곳에서 이 수술을 하다 보면은 정밀한 그 컨트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로봇 수술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요. 손떨림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는 복강경 수술로 했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이 배에다가 얇게 조그맣게 구멍을 몇 개 뚫고 길다란 막대기를 넣어서 한쪽에는 카메라를 넣고 한쪽에는 이제 뭐 집게나 가위 같은 거를 넣어서 그 길다란 막대기를 컨트롤해서 하는 건데, 그것보다 이제 들어갔을 때 로봇은 그 관절의 조절이 훨씬 더 자유롭죠. 자유로워서 조금 더 정교하게 컨트롤이 가능하고,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시야가 많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다빈치는 그 카메라 자체가 확대도 뭐 10배까지도 쉽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시야 확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이제 이점이 있고요.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의료 쪽은 인건비가 그 높은 이유가 기계가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체열을 하더라도 체열 기계가 따로 있지 않고 대부분이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꽂았을 때 움직였을 때 바늘이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들이 되게 많아요.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데이터로 할 수는 있어도 그 실제로 행해지는 시술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아날로그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로봇 수술은 내가 어떤 도구를 썼고 시작은 어떻게 했고 그런 것들이 다 디지털로 남습니다. 이제 디지털로 남기 때문에 그게 어플로도 나옵니다. 어플로 내가 집게 어떤 거를 어떻게 썼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수술 타임라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이죠. 그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뭐 처음에 가장 큰 기반은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에서 뭐 빅데이터로 넘어가고 빅데이터에서 그거를 이제 훈련시키고 해서 이 AI가 되는 것처럼 이 데이터 자체가 또 어떤 새로운 시장을 개화시킬 수는 있는 잠재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수술마다 케이스는 다 달라서 이거를 표준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작해서 수술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집도의별로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기초적으로 쓰이는 것 같기는 하던데, 이게 앞으로의 잠재력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저는 높이 매기고 있고요. 그 다빈치 말고는 사실 의료 수술용 로봇이 특별히 없는데, 이 다빈치가 기존의 이런 영업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혜자로 갖고는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도 수술 건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혜자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벽이 더 커지고 있는 거고요.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그런 면에서도 좋게 보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원격 수술이 가능해지죠. 실제로 몇 가지 케이스가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교수님 중 한 명이 중국에 가서 3,000km 떨어진 곳에서 뭐 돼지 신장을 적출하기도 하고 요관 문합술이라든가 이런 걸 한 사례도 있고요. 실제로 몇 가지 케이스는 계속 쌓이고 있고요. 그런 원격 수술도 가능해진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큰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죠. 기본적으로 이 로봇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일단 인력이 가장 중요한 이 의료 시장에서 인력의 효율성을 만들 수 있고, 계속 수술을 로봇이 하면서 데이터가 쌓이고 이 데이터를 나중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의사가 굳이 그 병원에 안 가도 그냥 계속 특정 병원에 있는 것만으로도 원격 수술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잠재력이 이 수술 로봇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거네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관심이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실제 사람이 수술하는 것보다 로봇을 활용해서 수술을 하면은 수술비가 좀 많이 비싸지지 않나요? 예, 어느 정도 이제 비싸기는 하죠. 이게 도입에 대해서 확산되는 게 조금 느리기는 한데 실제로 어느 정도 도입은 이 성장성이 1-20% 정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 IR 자료 같은 것들도 보면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기술 같은 거는 사실 급여로 보장해주기는 어렵죠. 우리나라 기준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미국이 매출이 많이 나오니까 미국 기준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비용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장벽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 상태라든가 현금 흐름이라든가 지금 그 기계를 팔면서 나오는 수익보다 점점 더 유지 보수 이런 소모품 관련돼서 현금 창출이 훨씬 많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만 하더라도 단순히 꿈만 가진 기업이 아니라 엄청 현금 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 중 하나고요. 교수님들이 워낙에 손에 익은 수술 스타일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죠. 그래도 다빈치 자체는 앞으로 계속 확장은 될 것 같고요. 이 의료 데이터가 쌓여서 그걸로 어떻게 뭘 할지 그런 것들은 예측하기가 힘들고 원격 의료 수술도 아직 한참 남았을 겁니다. 한참 남았는데 그게 나중에 개화됐을 때 그때는 또 아예 그 가치 산정 방식을 따로 둬야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장기 투자로 가져가기는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저는 이 비용 관련해 가지고 좀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했던 게 그래도 뭔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한다고 봤을 때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의 수술을 과연 로봇에게 맡길 수 있을까? 더하기 근데 그 로봇이 하는 수술이 비용이 더 비싸다면 사실 그 부분이 좀 더 부담이 돼서 결국 수요가 있어야 이 로봇도 많이 판매하고 병원에서 도입을 하고 어찌됐든 이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돈을 벌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성장성이 과연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들었거든요. 네, 충분히 들만하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세미나에서 얼핏 들었던 얘기긴 한데요. 다빈치 자체가 그 병원에서 들였을 때 적자라고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케팅 효과죠. 마케팅으로서 다빈치를 들여놨을 때 이제 그거를 홍보할 수 있고 이 로봇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막 이상하게 움직이거나 이러진 않고 안전하기는 합니다. 안전한데 결과가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 더 우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것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그렇게 큰 이점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는 하지만 데이터는 조금 더 쌓여봐야 알 것 같기는 하고요. 어느 정도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로봇이 많이 투입되는 시장이 제조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미 제조 시장은 사람을 대체할 만한 성능이 나왔고 그 다음에 비용도 인건비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기에 계속 빠른 성장을 제조 기반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수술 로봇 시장은 물론 저도 성장 잠재력을 높게 보고 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썼을 때 병원 입장에서 적자고 그리고 수술을 했을 때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정말 뭐 탁월한 성과가 나왔다면 그게 검증이 됐다면 병원에서도 더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안 됐다 보니까 시간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미 주가는 또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 뭐 초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는 기업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많이 올랐고 PE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높습니다. 원래 독점 기업 같은 경우에 높기도 한데요. 실제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과매수 구역에 있다고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집도하는 의사들의 평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게 한국 주식 투자를 안 하고 계시지만
이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가장 한국 주식에서 분위기가 좋은 게 로봇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한국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로봇에 관심이 되게 많을 거예요. 달물결님께서도 이런 인투이티브 서지컬 외에 특별히 그냥 로봇 전체적인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관련 뭐 다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신 게 또 있으신가요? 한번 훑어보기는 했었는데요. 국내 주식을 보니까 로봇 관련 주식들이 많이 주가가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엄청 많이 올랐고 이런 것들도 보기는 했는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화제성으로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면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인구 구조죠. 인구 구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초고령 사회에 최근에 진입을 했더라고요. 고령 인구가 만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데 그게 20%를 넘었다. 그래서 뭐 초고령 사회다. 그래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무언가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 절실한 상황이라서 더 로봇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10,000명당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고 있는 로봇 수를 봤을 때 한국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해서 인구 밀집도가 높고 인건비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곳들이 이 로봇에 대해서 의존도가 좀 높은 상황인데 그래서 앞으로도 로봇에 대한 필요성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 위기 의식 때문에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오른다고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좀 조심스럽기는 하죠. 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받쳐주지도 않고 밸류에이션이라든가 PSR 수치나 이런 걸 봤을 때 많이 높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매출 성장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 보이고요. 인구 구조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5년 동안은 생각보단 괜찮습니다. 지금 저출산 때문에 문제는 있다고는 하지만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은 30대 인구는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은 제 생각에는 지금도 실질적인 타격은 초등학교나 이런 곳에는 오고는 있지만 실제 경제 활동 인구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덜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30대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괜찮을 텐데 이제 그 이후로 5년 뒤가 문제인데 5년 뒤는 실제로 쓰나미가 덮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5년 뒤부터 이 건강보험 이런 것도 아예 적자가 나고 노인 부양비도 커지고 이러는데 30살이 되는 인구가 매년 해마다 갈수록 확 감소하고 그 감소된 수치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년 뒤부터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미래가 이제 방향이 결정될 것 같고요. 지금은 대비를 하는 상황이고 그때 돼서 대비가 얼마나 됐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향방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도 그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삼성이 2030년을 목표로 삼성의 공장을 다 무인화로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사실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5년 뒤에는 저출산 문제가 정말 현실에 직면을 해서 노동을 해야 하는 20, 30대 인구가 확 줄어드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특히나 제조공장 같은 경우에는 다 사람이 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더더욱이 기업들이 로봇에 2030년이 오기 전에 막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로봇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꿈과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실제 매출 성장으로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은 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투자 활동을 하시는 데에는 어느 정도는 좀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달물결님께서는 워낙 이 미국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미국 주식을 바라봤을 때 또 안 봐선 안 될 부분이 이번 달 기준으로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이제 취임하는 시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이 트럼프 2.0 시기에 어떤 식의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트럼프 위기에 미국 주식은 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지금은 트럼프
트럼프가 공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60%까지 관세를 매긴다 중국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한 요소가 많이 커진 상태라 지금은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따라서 이 시장이 움직인다고는 저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예를 들었을 때 바이든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태양광을 예시로 들어보면 태양광이 초반에는 각광을 받아서 투자를 되게 많이 집행을 했었는데 거시경제적인 요소들도 금리가 많이 인상이 되면서 사업성이 악화된 면들도 있고 태양광 에너지 특성상 저녁이나 날씨가 안 좋을 때에는 전력이 잘 공급이 되지 않고 이러면서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송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생각보다 더 많이 일어나야 됐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성이 조금 안 좋아졌던 면들이 있었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처음에는 신재생 에너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다가 나중 돼서는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의도했던 것보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급이 잘 되지 않았었죠. 그런 것처럼 이 정책 관련돼서 주목을 하다기보다는 그 사업 그 자체의 특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좀 더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관련돼서는 지금은 중국이랑 견제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매우 절실할 겁니다. 왜냐하면 고령 사회이기도 하고 중국도 출산율 문제 때문에 인구 구조 문제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최대한 높여야 되는데요.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국 간의 격차를 훨씬 더 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쪽에는 계속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트럼프 자체의 성향보다는 큰 흐름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 AI 이 시장이 사실 작년 2024년 미국 주식을 완전히 이끌어 갔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상반기에는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뭐 팔란티어,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이 사실상 이런 AI 관련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2025년에도 이런 AI 관련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요. 2025년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있고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정 연도를 예측하는 건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워낙에 변수도 많고 AI 칩 관련해서 중국한테 어떻게 견제를 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또 조정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AI는 아직은 성장의 초입에 있다고는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AI가 사용되는 것들은 이미지 생성이나 동영상 생성 뭐 이런 것들이나 통역, 번역 이런 것들에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실제로 AI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침투되는 영역들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에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오기는 했지만 성능으로 봤을 때는 뉴스 요약도 오류가 많이 있어서 논란이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인공지능이 해결해야 될 관문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은 그 장애물들을 더 넘고 하려면은 성장하려는 잠재성은 조금 크다고 생각은 하고요. 자율주행도 인공지능에서 파생되는 하나의 산업이죠. 자율주행도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보조해주는 수준인데 여기에서 트럼프도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들도 많았었죠. 이제 일론 머스크랑 얽혀서 그런 이야기들도 많았었는데 자율주행이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은 또 시장은 판도가 확 바뀝니다. 지금은 운전하면서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할 때 체력이 많이 드는 일이고 시간을 꼭 소모해야 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일로서 운전을 하는 건데 이 자율주행이 완전하게 된다 보면은 운전에서 휴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휴식으로 변화되면은 운전하는 시간이 새로 생기는 거다 보니까 그쪽으로부터 그 휴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이 또 다시 탄생을 할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으로부터 또 파생되는 시장들이 또 엄청 커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인공지능이 고점이다 이런 거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은 뭐 자율주행도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뭐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AI 관련 주식도 따로 있으신가요? 사실 AI 관련해서 뭐 소형주나 이런 것들은 잘 보지는 않고는 있고요. 뭐 다들 보시는 뭐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라든가 이런 빅테크 위주로 이제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브로드컴, 엔비디아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요. 요즘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배트맨이라는 또 용어도 새로 생겼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포함해가지고 이 첫자만 따서 이제 배트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올해도 여전히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AI가 시장을 좀 이끌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이런 기업들을 잡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마음 편히 들고 가실 수가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또 미국 주식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신규 진입하기가 좀 애매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하고요. 내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엄청난 권위자다 이러면은 새로운 인공지능 관련해서 떠오르는 강자들을 예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오히려 더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같이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도 조정을 조금은 겪고는 있는데 이렇게 살짝 떨어질 때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달물교님께서는 책에도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건초에서 바늘을 찾지 말고 건초를 사라라는 말처럼 ETF 투자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 주식도 보면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개 기업을 딱 픽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런 AI의 ETF를 투자하시는 편인 거예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좀 ETF AI 관련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 볼 만한 ETF가 따로 있을까요? ETF를 보통 투자를 할 때에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구성 종목을 제일 중요하게 보기는 하는데요. 그 일일이 그 기업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사실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관련해서 ETF를 따로 지목을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QQQ 이런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만 하더라도 이 빅테크 관련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꾸준히 모아 가시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괜찮거든요. 이 빅테크 관련된 거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또 많이 떨어진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나 이런 것들도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하고 있는 면들이 있고 반도체들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 반도체는 잘 나가고는 있지만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레거시 반도체들은 지금 중국이 경기가 침체되면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들도 이제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AI 그 빅테크만 있는 게 아니라 배당주라든가 미국 내수 위주의 기업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튼튼한 기업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ETF도 AI 관련해서 테마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게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자산 증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하면은 기술주에 조금 더 투자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현금 흐름이 중요한 시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내가 자금을 투입을 해서 현금 흐름을 조금 더 중시하고 싶다 하면은 배당 관련 ETF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SCHD ETF 같은 것들, 뭐 슈드 ETF라고들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라든가 미국에서 배당주 관련해서도 꼭 빅테크나 AI 관련해서라든가 성장주가 아니더라도 배당주에서도 튼튼한 기업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AI 관련 빅테크들이 워낙 나스닥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니 나스닥을 추종하는 뭐 QQQ를 조금씩 사 모으던가 아니면 이거는 좀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고 좀 수비적인 성향의 포지션이라면은 이제 배당주를 모아놓은 뭐 SCHD와 같은 배당 ETF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네. 또 환율을 고려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예. 최근에는 특히나 또 환율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서 예. 이게 환차익까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미국 주식을 또 시작하는 게 맞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책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가지고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예측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환율을 걱정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거는 조금 이제 합리적이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저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 당시에 환전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에도 환율이 팍 뛰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증권사 직원한테 저 환전하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환율 많이 올라 있는데 괜찮겠냐 이렇게 저한테 다시 되물을 정도로 환율 수준이 1250원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1250원이 엄청 높은 것처럼 보였겠죠. 지금은 매우 싼데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것처럼 환율은 예측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환율이 지금 높다고 해서 투자를 미루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더 환율이 오를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되게 안 좋은 편에 속하는데 출산율도 낮고 고령 인구는 많아지는 상황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매우 절실한 상황에서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사실 유수의 기업은 다 미국한테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AI 관련해서 활발하게 연구는 진행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챗 GPT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미국 거고 미국과 한국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수록 미국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 서비스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환율이 오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모로 일단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다라는 입장을 얘기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을 처음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딱 한 가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실행이 제일 중요하죠. 일단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폰을 쓰고 있으면 애플이라도 그 매수하는 과정을 그 친숙해져라. 그래서 애플 한 주라도 사보고 관련해서 정보를 한번 찾아봐라. 그게 이제 우리 한국 뉴스도 있겠지만 애플 관련해서 미국 주식은 어떻게 찾는지 영어로도 검색해보고 한번 그 과정에 조금 더 친숙해져 봐라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도 사실 그 미국 주식 투자 관련 책을 쓰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책 내용 중에 그래도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께서 요 내용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제 책에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친숙해지는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담은 거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알아보고 하는지 그냥 전반적으로 친숙해지는 그 과정을 좀 돕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편으로 달물결님께서는 이 경제 재테크를 쭉 공부하시다가 결국 이제 본인에게 맞는 투자 전략으로 미국 주식을 찾으셨고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도 어찌 보면 좀 ETF를 활용한 투자 방식으로 좀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어찌됐든 달물결님께 맞는 투자 전략을 좀 찾아갔던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나에게 맞는 이 투자 방법, 매매 전략을 잘 못 찾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그런 분들께 본인에게 맞는 투자 전략은 좀 이렇게 찾으시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일단 나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뭐 자산 증식에 초점을 맞출 건지 예를 들어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출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아니면 부동산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 집 갖는 게 조금 더 열망이 큰지 이런 걸로 해서 나 자신에 대한 기준이 일단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는 투자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막연하다 보니까 행동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일단 뭐라도 도서관에 가서 경제 관련된 책이라든가 뭐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라도 하나 집어서 공부를 해보고 책을 읽어보고 하다 보면은 더 끌리는 게 있고 내 상황에 이런 게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천천히 가시면 되고요.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것인가 피드백도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나한테 맞는 전략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처음 촬영 치고는 엄청 잘하신 것 같거든요. 오늘 좀 어떠셨어요? 긴장해서 말을 빨리 하게 되고 정신이 없이 지나가는 것 같네요. 그래도 오늘 준비하신 내용들 차근차근 다 잘 풀어주셨고 무엇보다도 오늘 또 못다한 이야기는 또 책에 마저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책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끝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친숙해져라. 그래서 실행해라. 이런 걸 먼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막연하다 보니까 이 실행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제가 쓴 책이 조금 도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시행착오한 내용들도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왔는지 읽으시면서 독자분들께서는 시행착오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놨으니까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강조하는 거는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식 공부가 특히나 더 다른 것들보다 결과가 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부한다고 해서 꼭 성과가 비례하지도 않고요.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이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이 목매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일일 시황 같은 거죠. 하루하루의 시황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고 그거에 끼워 맞추기식의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 어떤 것들이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를 계속해서 피드백하면서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대 의사 달물결의 미국 주식 투자 책 저술하신 우리 청년 의사 달물결님, 문성민님 모시고 또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확실히 또 의사이시면서 주식 투자까지 하실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또 삶을 살아가고 계신 또 우리 20대 청년 분이신데 여러분들께서도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인사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 달물결님과 함께 우리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